옛날 조선시대 한양 변두리에 홍진사라는 한량이 살았습니다. 이 홍진사는 얼굴이 반달처럼 환하고 눈매가 매서운 데다 코는 높고 입술은 앵두처럼 도톰하여 여인들의 마음을 한눈에 사로잡는 인물이었지요. 키는 육척장신의 어깨는 우람하고 허리는 가녀려서 언뜻 보면 선비 같지만 그 속에는 천하의 호색한이 숨어 있었답니다. 아이고, 홍진사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은 특별히 좋은 안주를 준비했답니다. 홍도령 여기 계셨군요. 오늘은 제가 술상을 올리겠어요. 다른 아이들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홍진사는 어릴 적부터 글재주가 뛰어나 20살의 진사시에 합격했지만 벼슬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풍류와 멋을 아는 한량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지요. 아버지는 대대로 내려오는 농토와 기와집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덕에 홍진사는 하루하루를 놀고 먹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었답니다. 기생집에 들어서기만 하면 치마 입은 것들이 서로 홍진사를 차지하려고 난리법석을 피웠지요. 지난해 가을 개성에서 온 연홍이라는 기생은 홍진사를 처음 만난 날 자기 비단 속치마를 찢어 그에게 주며 사랑을 맹세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 겨울에는 평양에서 온 추월이란 기생이 홍진사를 만나기 위해 사흘 밤낮을 굶고 기다렸다는 소문도 있었지요. 홍도령님, 이 술은 제가 직접 담근 매실주랍니다. 한 잔 받아주시면 이 몸이 평생 그것을 잊지 않겠어요. 추월아, 내가 이리 정성을 들였는데 내 어찌 마다할까? 너의 매실주라면 10잔이라도 마시겠구나. 기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절에 수행하던 여승도, 깊은 규방에 갇힌 양갓집 교수도, 장터에서 소리를 파는 소리꾼도 홍진사 앞에서는 사족을 못 쓰는 것이었답니다. 그의 매력은 마치 봄날 꽃향기처럼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었지요. 홍진사가 이처럼 여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것은 단지 얼굴이 잘생겨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인들의 마음을 읽는 타고난 재주가 있었지요.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는 진심으로 위로해주며 언제나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또한 홍진사는 글솜씨가 뛰어나 여인들에게 즉석에서 시를 지어주곤 했는데 그 시가 너무나 아름다워 받은 여인들은 보물처럼 간직했다고 합니다. 18살 때는 한양의 명기 춘향과 사랑에 빠졌지만 그녀가 양반 자제와 혼인하게 되자 홍진사는 슬픔을 달래기 위해 강원도 금강산을 유람했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점쟁이 할멈이 그에게 내 생에 1000명의 여인을 만날 것이나 진정한 사랑은 마지막에 찾으리라는 예언을 했다고 하지요. 그 후로 홍진사는 더욱 풍류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봐라, 오늘은 술이 들어가지 않는구나. 다른 안주를 내오너라. 나으리께서 입맛이 없으시면 제가 안주보다 더 좋은 것을 드리겠나이다. 대신 거절하시면 안 되옵니다. 저고리 고름을 풀며 여인이 말했지요. 그렇게 여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홍진사였지만 그에게도 생전 처음 난관의 벽이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29 나이에 접어들던 봄날, 이 마을 서당에 새로 부임해온 젊은 훈장의 처가 자색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홍진사는 어느 날 마을 장터를 지나다가 우연히 훈장 부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책방에서 나오는 중이었는데 걸음걸이마다 풍기는 기품과 단아함이 그를 한순간에 사로잡았지요. 아니, 저 안악은 니신가? 얼굴빛이 달빛보다 환하구나. 춘향도 추월도 저 앞에 선 촛불이 햇빛 앞에 선 격이로다. 훈장 부인 이 씨는 25 나이로 전라도 명문가의 교수로 태어나 글과 시,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지녔습니다. 본래 양반가의 자제와 혼인할 예정이었으나
그가 과거 시험에 연이어 낙방하자 부모가 마음을 바꾸어 학식이 높은 훈장과 결혼하게 된 것이지요. 비록 가문은 훈장이 더 낮았으나 이 씨는 남편의 학문과 인품을 존중하며 조용히 내조했습니다. 얼굴 예쁘기로만 치면 기생들이 낫겠지만 훈장의 처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얼음처럼 싸늘하고 깐 밤처럼 말끔한 데다 매화처럼 이지적인 기품이 풍겼지요. 그녀의 눈빛은 맑은 강물처럼 깊고 걸음걸이는 봄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처럼 유연했습니다. 저분은 새로 부임한 훈장의 부인이라 하오. 글을 많이 읽어서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 하더군. 그렇소. 참으로 눈길이 가는 여인이요. 기생들과는 다른 매력이 있구려. 훈장이 학동들에게 글을 가르칠 동안 훈장의 처는 수묵을 치며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녀가 그린 매화와 대나무는 영혼이 있는 듯 살아 움직이는 기운이 있었고 글씨는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처럼 유려했지요. 홍진사는 훈장 부인에게 반해 훈장님과 글을 논한다는 핑계로 뻔질나게 서당을 들락거리며 수작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비싼 술과 맛있는 안주를 가지고 찾아가 훈장의 환심을 샀지요. 훈장님, 좋은 시구를 읽어 마음이 맑아지고자 하오. 가르침을 청하러 왔소이다. 아이고, 홍진사께서 글 공부를 하시겠다니 반갑기 그지없소. 이리 앉으시지요. 오늘은 어떤 시를 함께 읽어볼까요? 홍진사가 서당을 자주 드나들게 된 것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명색이 진사급제한 사람이 초학자들이 다니는 서당에서 무얼 배우겠냐는 수군거림도 있었지요. 하지만 홍진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서당을 찾았습니다. 군장 김생원은 30살의 나이로 경상도 출신의 선비였습니다. 과거에 여러 번 응시했으나 번번이 낙방하자 학문의 뜻을 두고 훈장이 되었지요. 성품이 온화하고 학식이 깊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만 워낙 순진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워 홍진사의 속셈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멋모르는 훈장은 친구도 없이 외롭던 차에 좋은 술과 산의 진미 안주를 싸들고 오는 홍진사가 반갑기만 했던 것이지요. 특히 고향을 떠나 낯선 마을에서 지내다 보니 말이 통하는 것이 그리웠던 차였습니다. 홍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소. 한양 소식도 듣고 시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소? 훈장님 같은 고매한 인품을 가진 분과 교류할 수 있어 제가 더 영광이랍니다. 어느 날 저녁 훈장과 술잔을 나누던 홍진사가 방구석에 쌓인 훈장 부인이 그린 사군자를 보고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림 속 매화는 실제로 향기가 풍겨오는 듯 생생했고 대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묘했으며 국화는 그윽한 자태를 난초는 고고한 품위를 담고 있었지요. 이것 참 걸작이로구만. 이런 붓솜씨는 평생 처음 보는 것이오. 네 작품이요? 안 사람이 심심풀이 삼아 수묵을 친 졸작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지요.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오. 아니, 이는 참으로 대단한 작품이오. 정신이 담겨 있고 기운이 살아있으니 범상치 않은 솜씨오. 훈장 부인께서 이리 뛰어난 재주가 있으셨소? 훈장은 부인의 그림 실력을 겸손하게 평가했지만 홍진사는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홍진사는 그림에 대한 안목이 있어 여러 작품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훈장 부인의 그림은 그 중에서도 으뜸이라 여겨질 정도였지요. 이 그림 한 폭을 제게 파십시오. 소장하고 싶소이다. 훈장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홍진사는 엽전 주머니를 내놓고 사군자 중 매화 그림 한 점을 둘둘 말아 품속에 넣었답니다. 이는 훈장 부인과 접촉할 구실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지요. 이것은 돈 받고
팔만한 작품이 아니오. 마음에 든다면 그냥 가져가시오. 큰 값어치도 없는데. 아니돼요. 이런 귀한 작품을 어찌 공짜로 가져가겠소. 값을 치르는 것이 도리요. 더구나 이렇게 고운 솜씨로 그린 그림에 어찌 정성을 표하지 않겠소. 홍진사가 가고 난 후에 훈장부 부는 주머니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금 100냥이 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당시 100냥이면 서민 가정이 반년은 넉넉히 살 수 있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이것이 웬 돈이오? 100냥이면 서당 학비세 달은 좋게 되는 큰 금액이 아니오. 이는 너무 과한 돈이오. 그림값이라 하기에는 턱없이 많고요. 내일 이 돈은 돌려드려야겠소. 그러시오. 이런 돈을 받았다가는 무슨 사단이 날지 모르니 서둘러 돌려드리는 게 좋겠소. 훈장 부인 이 씨는 직감적으로 홍진사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평소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단순한 예술가에 대한 존경이 아님을 알았지요. 하지만 소문난 풍류객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이 싫지만은 않았답니다. 이 씨는 마음 한 구석에서 솟아나는 호기심과 설렘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훈장 김생원은 홍진사의 진심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아내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귀인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을 뿐이지요. 게다가 홍진사의 후한 대접에 그는 점점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답니다. 이튿날 훈장이 학동들을 가르칠 때 훈장 부인이 돈 주머니를 돌려주려고 홍진사를 찾아왔답니다. 이 씨는 평소 외출을 자제하는 편이었지만 이 일은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녀는 소박한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올린 채 홍진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홍진사님 계십니까? 훈장의 처, 이 씨가 뵙고자 하옵니다. 아이고, 훈장 부인께서 어인일로 이 누추한 집에 오셨습니까? 들어오시지요. 홍진사는 난데없이 찾아온 훈장 부인을 보고 놀랐지만 금세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랴부랴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차를 내왔지요. 홍진사님, 이 돈은 너무 과하답니다. 제 그림이 이 정도 값어치는 있을 리 없지요. 부디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끝난 거래를 어찌 물을 수 있겠소. 이미 드린 것은 돌려받을 수 없는 법이오. 그 그림은 제게 무척 소중하니 이 정도 정성은 표해야 하오. 하오나 이는 도리에 맞지 않사옵니다. 저희 부부는 이런 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옥신각신하다가 홍진사가 훈장 부인의 손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홍진사의 가슴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고 이 씨의 손목에서 전해지는 체온에 정신이 아찔했지요. 하초가 뻐근했지만 홍진사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손을 놓아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소이다. 아이고, 실례했소. 다만 이 돈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 드린 것이니 받아주시오. 훈장 부인의 재주를 조금이나마 인정하는 표시로 말이오. 이 씨는 홍진사의 손을 뿌리치며 돈주머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뺨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홍진사는 그녀의 모습에서 거부감과 동시에 미묘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서당의 학비로 기부하겠소. 가난한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써주시오. 그러면 제 마음도 편하겠소. 이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돈주머니를 가지고 돌아갔고 홍진사는 그녀의 뒷모습을 아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답니다. 그날 밤 홍진사는 자신의 방에 훈장 부인이 그린 매화 그림을 걸어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매화는 마치 이 씨를 닮아 고고하면서도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듯했지요. 내 그동안 수많은 여인들을 보았으나 이런 여인은 처음이로구나. 천하의 기생들도
저 앞에선 빛이 바랄 것이다. 내 반드시 저 여인의 마음을 얻고 말리라. 홍진사의 이 씨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는 여러 계략을 세우며 그녀를 유혹할 방법을 고민했지요. 마침내 며칠 후 홍진사는 훈장이 당숙모의 문상을 하러 고향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기회로구나. 훈장이 없는 틈을 타 부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리라. 홍진사는 가장 좋은 술과 육회 안주를 준비해 모른 척 서당을 찾았습니다. 훈장 부인 이 씨는 남편 대신 서당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녀는 평소보다 더 단정한 옷차림으로 학동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홍진사가 들어서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훈장님이 안 계시는군요. 안주가 상하기 전에 함께 나누려 했는데 아쉽소이다. 훈장님은 내일쯤 돌아오실 것이요. 그때 다시 오시면 좋겠소이다. 지금은 학동들을 가르치느라 바쁘니 양해해 주시오. 알겠소. 그럼 잠시 앉아 쉬어가도 되겠소? 길이 멀고 날이 더운지라. 이 씨는 마지못해 홍진사를 서당 한쪽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동들을 일찍 돌려보낸 후 서둘러 서당 정리를 시작했지요. 그러나 홍진사는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부인께서 그린 그림을 제 방에 걸어두었더니 매일 밤 좋은 꿈을 꾸게 된다오. 부인의 붓끝에서 나오는 기운이 참으로 신묘하구려. 과찬이십니다. 이제 어두워지니 어서 돌아가시는 게 좋겠소이다. 그러나 홍진사는 혼자 있는 훈장 부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부인이 획손을 뿌리치자 내친 김에 그녀를 안고 쓰러져 옷고름을 풀었지요. 이 씨는 처음에는 놀라 몸이 굳었다가 이내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건 놓으시오. 당장!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녀는 은장도를 꺼내 들고 자기 목에 칼끝을 겨눈 채 싸늘한 눈초리로 홍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평소 정숙했던 그녀의 모습과는 달리 결연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지요.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제 목숨을 끊어 당신을 살인자로 만들겠소이다. 그땐 양반의 신분도 지켜주지 못할 것이오. 알겠소. 진정하시오. 내가 큰 결례를 저질렀소. 내 그만 가볼 터이니 그런 생각은 그만두시오. 홍진사는 뒷걸음쳐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여인에게 거절당한 것은 처음이라 마음이 뒤숭숭했지요. 평소 여인들이 그에게 달려드는데 익숙했던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로구나. 저 여인은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야. 하지만 나 홍진사가 쉽게 포기할 사내가 아니지. 홍진사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술을 마시며 훈장 부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단호함과 기계가 오히려 그를 더 매료시켰지요. 이제 그는 단순한 육체적 욕망을 넘어 그녀의 마음까지 얻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났답니다. 다시 며칠 후 홍진사는 학동편의 서당에 오라는 훈장의 전가를 받았습니다. 안 가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 홍진사가 찾아가자 훈장이 반갑게 맞으며 고향에서 가져온 돈베기를 술과 함께 내놓았답니다. 어서 오시오, 홍진사. 고향에서 만난 것을 가져왔으니 함께 나눕시다. 당숙모의 제사를 잘 모시고 왔지요. 아이고, 훈장님께서 이렇게 환대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소이다. 부인께 폐를 끼친 것은 아닌지 모르겠구려. 무슨 말씀이요? 부인이 오히려 홍진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돈으로 가난한 학동들의 책값을 대주었다며 고마워하고 있답니다. 홍진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훈장 부인이 그날 일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것 같았지요. 그녀의 체면을 생각해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술상을 들고 온 훈장 부인은 태연하게 홍진사에게 가벼운 눈인사를 보냈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녀의 침착함에 홍진사는 더욱 그녀에게 매료되었답니다. 여보,
오늘 홍진사님과 함께 술을 마시니 더욱 맛있구려. 고향에서 가져온 돈베기 맛이 어떻소? 맛있게 드시니 다행입니다. 두 분이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 씨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에도 훈장은 홍진사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지요. 주제는 시와 역사,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이 얼큰하게 술이 오르자 홍진사가 훈장의 팔소매를 끌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계략이 떠올랐지요. 훈장님, 이제 진짜 재미난 곳으로 모시겠소. 저와 함께 가보시겠소? 에구, 어디를 간다는 것이오? 이 늦은 시각에? 걱정 마시오. 훈장님 같은 학식 있는 분이 즐기실 만한 곳이니 말이오. 그동안 고생만 하셨는데 잠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겠소? 훈장은 망설이다가 결국 홍진사의 제안에 넘어갔습니다. 평소 술자리 외에는 특별한 오락이 없던 그에게 홍진사의 제안은 호기심을 자극했지요. 홍진사는 훈장을 데리고 저작거리로 향했고 자신의 단골 기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등불이 켜진 기생집 앞에서 훈장은 주춤거렸지만 홍진사의 재촉에 결국 안으로 들어갔지요. 아이고, 홍진사님 오셨습니까? 오랜만에 찾아주시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오늘은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소. 우리 마을의 훈장님이시니 잘 모시도록 하시오. 홍진사가 기생어미한테 몰래 엽전 꾸러미를 두둑이 찔러주고 귓속말을 했지요. 저분은 새로운 훈장님이시니 청매를 붙여주시오. 값은 2배로 치르리다. 오늘 밤 훈장님이 평생 잊지 못할 밤이 되도록 해주시오. 아이고, 홍진사님 알겠사옵니다. 네, 바로 가서 청매를 불러오겠소. 그 애가 제일 어여쁘고 재주도 많으니 잊지 못할 밤이 될 것이랍니다. 훈장 김생원은 처음 가본 기생집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는 평소 독서와 교육에만 전념하던 사람이라 이런 화려한 장소가 낯설었지요. 하지만 홍진사의 배려로 곧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곧 방 안에는 아름다운 기생들이 들어와 춤과 노래로 분위기를 돋웠습니다. 특히 청매라는 기생은 19의 나이에 초승달처럼 예쁜 얼굴과 가녀린 몸매를 지니고 있었지요. 그녀는 특별히 훈장 곁에 앉아 정성껏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날 밤 술자리를 끝내고 청매는 훈장을 잡아 금침이 깔린 뒷방으로 데려가 온갖 기교를 다 부려 혼을 빼놓았답니다. 아이고, 훈장님, 이리 멋진 분이 어디 계셨답니까? 그 많은 글을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오늘 밤은 제가 훈장님의 학생이 되어 가르침을 받을까 하옵니다. 허허, 내가 뭘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대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훈장님은 너무 겸손하시네요. 이렇게 학식이 높으신 분을 만나다니 제가 복이 많지요. 여기 이 술 한 잔 받아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훈장도 청매의 교묘한 유혹에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청매는 단순히 몸을 파는 기생이 아니라 시를 읊고 검은고를 탈 줄 아는 재원이었기에 훈장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지요. 그날 밤 훈장은 기생집에서 생전 처음 겪는 환락을 맛보았습니다. 아내 이 씨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여인의 매력에 그는 완전히 빠져들었지요. 홍진사, 자네에게 정말 고맙네.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어. 나는 책 속에만 살았던 것 같아. 훈장님, 인생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책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도 많지요. 훈장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않고 기생집에서 청매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홍진사의 계략은 성공적으로 첫 단계를 넘어선 것이지요. 3일이 멀다 하고 홍진사와 훈장은 기생집을 찾았습니다. 훈장이 청매에게 푹 빠져버린 것이지요. 훈장은 이제 수업이 끝나면 서둘러 집에 들러 몸을 깨끗이 한 후 기생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봐라. 오늘도 제일 좋은 술로 가져오너라. 우리 훈장님께서 목이 말라 하시는구나. 홍진사님, 매번 고맙소이다. 내 요새 사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오. 훈장은 날이 갈수록 청매에게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재치 있는 대화와 교묘한 손길, 그리고 아름다운 몸매의 넋을 잃었지요. 나무 토막처럼 반듯하게 누워 숨소리조차 감추는 부인과 달리 청매는 촛불을 켜놓은 채 호치마만 입고 그것으로 훈장 얼굴을 덮어 아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청매야, 내 너를 위해 시한수를 지었다. 들어보겠느냐? 아이고, 훈장님의 시라니 영광이옵니다. 어서 들려주세요. 훈장은 청매를 위해 밤마다 시를 짓고 비싼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홍진사는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에 만족했지요. 이제 그는 훈장의 부재를 이용해 이 씨에게 접근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생집에서 훈장과 술을 마시던 홍진사가 기생어미에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훈장님이 혼자 오시더라도 술값은 나에게 달아 놓으시게. 훈장님은 내 귀한 벗이니 항상 잘 모시도록 하게. 알겠소이다, 홍진사님. 걱정 마시고 즐기시어요. 홍진사의 배려에 훈장은 더욱 감사해했고 이제 홍진사 없이도 혼자서 기생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가정에 소홀해지고 서당 수업도 대충 마치는 일이 잦아졌지요. 한편 훈장 부인 이 씨는 이런 일들을 알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지요. 대신 그녀의 그림 속 매화는 점점 더 쓸쓸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서방님, 요즘 매번 늦게 돌아오시니 틀림없이 젊은 선비들과 시회를 하시나 봅니다. 학문에 열중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답니다. 이 씨는 가슴 아픈 마음을 감추고 남편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슬픔으로 가득 차갔지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밤, 훈장이 혼자 기생집에 가 청매를 끼고 술을 마실 때 홍진사는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이 씨를 만나지 않고 그녀의 마음이 변화하기를 기다렸지요. 마님, 늦은 시각에 실례합니다. 훈장님을 뵈러 왔는데 안 계시는 모양이군요. 무슨 일로 오셨소? 훈장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소이다. 며칠째 밤마다 시회에 참석하신다고 나가셨소이다. 그것을 모를 리가 있겠소. 부인을 보러 온 것이오. 이 씨는 홍진사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외로움과 상처도 함께 어려 있었지요. 남편이 밤마다 집을 비우는 동안 그녀는 홀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왔답니다. 지난번 일을 아직 잊지 않았소이다. 부디 돌아가시오. 마님, 제가 잘못했소. 그때는 제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소.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욕망이 아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왔소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오? 제발 나가주시오. 마님께서 여기 홀로 계시는 동안 훈장님은 기생 청매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오. 그것을 아시오? 홍진사의 말에 이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렴풋이 남편이 다른 여인을 만난다고 짐작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지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저와 바깥 장반 사이의 일이옵니다. 당신이 관여할 바가 아니오.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훈장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젊은 기생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오. 억울하지도 않소. 내가 지금 부인에게 큰 무례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나도 내 마음을 더는 어찌할 수 없다오. 처음 부인을 본 순간부터 그 누구도 아닌 부인만을 사모해왔소이다. 홍진사가 훈장 부인의 옷고름을 풀었을 때 그녀는 은장도를 꺼내는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 외로움, 그리고 홍진사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지요. 홧김에 서방지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죄인이오. 하오나 이미 엎질러진 물 어찌하겠소? 걱정 마시오. 부인의 비밀은 내 가슴 속에 묻어두겠소. 그날 밤, 이 씨는 자신이 지켜온 정절을 버리고 홍진사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도 있었지요. 그 후로 훈장은 밤마다 청매를 찾아갔고 그 시간 홍진사는 이 씨를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욕망을 채우며 위태로운 관계를 이어갔지요. 훈장 김생원은 청매의 교묘한 유혹에 완전히 빠져 서당 수업에도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그는 학동들을 일찍 보내고 서둘러 기생집으로 달려갔지요. 청매는 그를 보면 가장 먼저 달려나와 반겼습니다. 훈장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어서 드셔보세요. 청매야, 내가 이리 정성을 들이니 내 어찌 감동하지 않겠느냐? 한편 홍진사는 훈장이 없는 시간을 노려 서당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씨가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지만 점차 홍진사의 따뜻한 위로와 관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지요. 부인, 이 씨는 부인을 생각하며 지은 것이오. 눈물로 피어난 매화 한 송이 달빛 아래 고고히 서 있네. 바람에 흔들리는 가녀린 가지, 그 속에 담긴 아름다움이여. 어떻소? 아름다운 시로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찬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부인은 그 어떤 여인보다 가치 있는 분이오. 제가 지금까지 만난 그 누구보다도 말이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씨는 점점 홍진사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배신에 상처받은 그녀에게 홍진사의 따뜻한 관심은 큰 위로가 되었지요. 그녀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홍진사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은 부인의 섬세한 마음이 담겨 있구려. 내 보물로 간직하겠소. 부끄럽습니다. 그저 심심풀이로 그린 것일 뿐인데. 이렇게 세 사람은 각자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훈장은 청매와의 시간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이 씨는 홍진사에게서 위안을 찾았지요. 그러나 이런 위태로운 균형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훈장이 기생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의 어른인 박주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주사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돌보는 덕망 높은 어른이었지요. 그는 과거 훈장을 마을에 추천했던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에 훈장이 기생집에서 나오는 것을 본 박주사는 크게 실망했지요. 김 훈장, 자네가 맞긴 한가? 이 밤중에 이런 곳에서 나오다니. 아, 어르신, 이건 그저... 박주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훈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훈장, 자네 요즘 소문이 심상치 않더군. 나는 처음엔 믿지 않았네. 내가 추천한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말일세. 허나 이렇게 직접 보니 더는 눈 감을 수가 없구려. 어르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그저 학문적 교류를 위해... 교류, 한밤중에 기생집에서 무슨 교류를 한다는 것이냐? 자네는 이 마을 아이들의 스승 아니었나? 그들에게 이니에지를 가르치는 훈장이 밤마다 이런 곳을 드나든다는 소문이 파다하네. 자네의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훈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가득했지요. 내가 자네를 몹시 아끼고 신뢰했기에 더욱 실망이 크네. 자네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얼마나 열정적이고 올곧았는지 기억하는가?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글을 가르치겠다며 밤늦게까지 등불 켜고 앉아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구먼. 어르신 말씀이 모두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이 자네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는가? 자네에겐 현숙한 아내도 있지 않은가? 훈장 부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 훈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박 주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찔렀지요. 훈장, 잘 들어보게. 내 친아들처럼 여겨 이 말을 하네. 자네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야. 자네는 이 마을 아이들의 인생을 빚는 스승일세. 자네의 언행은 그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네. 자네가 걷는 길이 그들이 따라갈 길이 될 수도 있네. 이 책임을 잊지 말게. 아이고, 송구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훈장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마을에서는 자네를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네. 내가 아직 자네를 믿기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네만 자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을 걸세. 어르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곳에 발길을 들이지 않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게. 자네 집에 가보게. 자네 아내가 얼마나 근심하고 있을지 생각해 보았나? 자네가 방탕한 생활을 하는 동안 그녀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상상이나 해보았는가? 훈장은 그제야 이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슬픈 눈빛, 말없이 견디는 모습, 그리고 자신에게 보였던 믿음과 사랑이 생각났지요. 집으로 돌아가게.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 모든 일에 종지부를 찍게. 내일부터 자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게나. 그럼 내가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보겠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제가 어떻게든 다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자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바로잡는다면 이 일은 자네에게 큰 깨달음이 될 수도 있을 걸세. 인생은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네.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한 훈장은 박주사와 헤어진 후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매와의 밤들, 자신의 책임을 저버린 행동들, 그리고 이 씨에게 보인 냉담함까지.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훈장은 깊은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이 씨를 보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달았지요. 지난 시간 동안 기생청매에게 빠져 가정과 직분을 소홀히 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내가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어찌 남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리라.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진정한 스승으로서, 남편으로서 살아가기로 말입니다. 한편 이 씨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것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급히 홍진사를 내보내고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요. 여보, 오늘은 일찍 돌아오셨군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 아직이요. 미안하오. 요즘 내가 가정에 소홀했소. 이제부터는 달라지겠소. 훈장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이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이미 홍진사에게 마음을 주었는데 이제 와서 남편이 돌아오니 어찌해야 할지 몰랐지요. 다음 날 홍진사는 평소처럼 서당을 찾았지만 훈장이 학동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면서도 태연하게 행동했지요. 훈장님, 문안 드리러 왔소이다. 요즘 뵙지 못해 궁금했소. 아,
홍진사, 들어오시오. 한동안 방황했소만 이제 정신을 차렸소. 앞으로는 서당과 가정에 충실하려 하오. 홍진사는 훈장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했습니다. 이 씨와의 만남이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지요.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되돌리려 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홍진사는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훈장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지요. 편지에는 청매의 안타까운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훈장님께 급히 알려드릴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제 저녁 기생집을 지나다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매가 병석에 누워 훈장님을 애타게 찾고 있다 하더군요. 그녀의 병세가 날로 심해져 밤마다 훈장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다 하니 듣는 이의 마음마저 아프게 하더군요. 기생어미의 말로는 청매가 식음을 전폐하고 약을 먹지 않아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오니 부디 한 번만 찾아가 보시길 간곡히 바라옵니다. 그저 한 번의 만남이 그녀의 병을 낫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훈장님의 결심을 알고 있사오나 인명이 경각에 달렸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사 올림. 편지를 받아든 훈장 김생원은 들끓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편지의 글자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지요. 막 단념하려 했던 청매에 대한 감정이 다시 솟구쳤습니다. 그는 방 안을 서성이며 괴로운 표정으로 내적 갈등을 벌였지요. 어찌해야 하나? 박 어른께 약속했거늘. 청매가 정말 그리 아프다면 그는 청매를 정말 사랑했기에 그녀가 아프다는 소식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훈장은 아내 이 씨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했지요. 여보, 오늘 밤 제자의 집에 잠시 다녀와야 할 것 같소. 글 공부를 도와달라 청하는구려. 가난한 집 아이인데 과거 준비를 하고 있다오. 이 씨는 남편의 눈빛이 불안정하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방님. 너무 늦게 돌아오지는 마세요. 밤이 깊으면 길이 위험할 테니 말입니다. 걱정 마시오. 늦지 않을 것이오. 훈장은 이 씨의 순한 눈빛을 마주하기 어려워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후회와 죄책감이 솟구쳤지만 청매에 대한 걱정이 그 감정을 덮어버렸지요. 그는 서둘러 집을 나서 기생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했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을 어른인 박주사와의 약속, 아내에 대한 배신, 스승으로서의 책임,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지요. 기생집에 도착한 훈장은 조심스레 청매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청매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꽃이 시든 듯 생기 없어 보였지만 훈장을 보자마자 눈에 빛이 돌았지요. 훈장님, 정말 오셨군요. 청매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 훈장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훈장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날마다 문만 바라보았어요. 청매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연기인지 진심인지 훈장은 판단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청매에게로 향하고 있었지요. 미안하다, 청매야. 내 다시는 이곳을 찾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얘가 이리 아프다 하니 어찌 안 올 수가 있겠느냐. 무슨 병이 들었던 것이냐? 의원은 보았느냐? 병이라. 훈장님을 그리워하는 병입니다. 의원도 약도 소용없어요. 훈장님만이 제 병을 고치실 수 있답니다.
청매는 약해진 몸으로도 훈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지요. 훈장은 그 손길에 자신의 결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얘가, 내가 잘못했다. 이제 곁에 있어 주마. 그날 밤 훈장은 다시 청매의 유혹에 넘어가 기생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이 홍진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의 계략은 다시 한번 성공의 길로 접어들었지요. 한편 홍진사는 이 씨를 찾아가 남편이 다시 기생집에 갔다는 소식을 전했지요. 부인, 훈장님은 또다시 청매에게 돌아갔소. 부인의 정성이 헛되었소. 이 씨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 희망했지만 그 희망이 깨져버린 것이지요. 부인, 저와 함께 떠나시지요. 이 답답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봅시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어찌 가문의 명예를 저버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 훈장은 이미 부인을 외면했소. 이제는 부인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선택하실 때요. 이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정절을 중시하는 양반가의 딸로 자랐기에 남편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홍진사에 대한 감정도 자라고 있었지요. 훈장은 다시 청매에게 빠져 밤마다 기생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서당에서 학동들을 가르치고 밤이면 몰래 빠져나가는 이중 생활이 계속되었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 훈장이 또 기생집에 드나든다지? 그러게 말일세. 우리 아이들을 어찌 저런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나?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마을 어른들은 회의를 열어 훈장의 거취를 논의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훈장을 파면하기로 결정했지요. 김 훈장, 자네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마을의 훈장이 될 수 없네. 짐을 꾸려 떠나게 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네. 자네는 우리 아이들의 스승이 될 자격을 잃었어. 훈장은 절망에 빠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요. 여보,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소. 이제 우리는 이 마을을 떠나야 하오. 이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슬픔이 가득했지요. 그녀 역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홍진사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그녀에게 함께 떠나자고 제안했지요. 부인, 이제 훈장과 함께 가실 건가요? 그가 마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오. 홍진사님, 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르시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비록 그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저 또한 그에게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둘 다 잘못이 있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시겠소? 저는 마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았지요. 이틀 후 훈장 김생원은 짐을 꾸려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이 씨에게 함께 가자고 했지만 그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요. 여보, 준비는 다 되었소?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하는 게 좋겠소. 처방님, 저는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당신은 내 아내요. 어찌 여기 홀로 남는다는 말을 하시오? 서방님께서 저를 진정으로 생각하셨다면 애초에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음이 흔들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훈장은 놀란 표정으로 이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요. 당신, 알고 있었소? 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방님께서 청매와 함께하는 동안 저는 홀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도 마음이 흔들려 홍진사와 뭐라고? 당신이 홍진사와? 훈장은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우리 둘 다 잘못했소. 하지만 이제라도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지 않겠소? 죄송합니다, 서방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서방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홍진사와 함께할 수도 없지요. 저는 홀로 제 스스로의 길을 가려 합니다. 이 씨는 자신의 짐을 싸서 따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도 홍진사도 선택하지 않고 홀로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지요. 그날 밤 홍진사는 이 씨의 결정을 들었을 때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지요. 부인, 정말 저와 함께하지 않으시겠소? 제 마음은 진심이오. 홍진사님, 당신의 마음은 잘 알고 있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홀로 속죄의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의 큰 행운이었습니다만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멀리,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가려 합니다.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며 조용히 살아갈 것입니다. 홍진사는 슬픔에 잠겼지만 이 씨의 결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선물로 비단 주머니를 건넸지요. 부디 안전하게 가시오. 그리고 행복하시길 바라오. 세월이 흘러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홍진사는 여전히 풍류객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여인들을 가볍게 대하지 않게 되었지요. 그는 종종 이 씨를 생각하며 그녀가 그려준 매화 그림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홍진사는 강원도 산골짜기를 여행하던 중 한 작은 암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승이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여승은 다름 아닌 이 씨였습니다. 아니, 혹시 이 씨 부인, 진정 부인이 맞소? 아, 홍진사님. 이렇게 만나다니 인연인가 봅니다. 이 씨는 삭발하고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고요한 아름다움은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홍진사를 반갑게 맞이했지요. 비구니가 되셨군요. 네, 불가에 귀의하여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훈장님은 어떻게 되셨소? 듣기로는 남쪽 마을에서 다시 서당을 열었다고 합니다. 새 삶을 시작했겠지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씨는 홍진사에게 자신이 그린 새로운 그림들을 보여주었는데 예전보다 더 깊은 통찰력과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지요. 부인, 아니, 스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후회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지요. 저는 이제 제 길을 찾았습니다. 홍진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아직 찾는 중입니다. 하지만 스님을 만난 것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홍진사는 그날 밤 암자에서 묵으며 이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욕망이 아닌 깊은 이해와 존중이 흐르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홍진사는 암자를 떠나기 전에 이 씨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혹시 제가 자주 찾아와도 되겠습니까? 산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홍진사님은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를 찾아오는 것이 그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홍진사는 이 씨의 말에 깊이 생각하며 암자를 떠났습니다.
그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기 시작했지요. 또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홍진사는 더 이상 풍류객으로 살지 않고 고향의 작은 서당을 열어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씨에게서 배운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지요. 어느 날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서당 마당에서 홍진사는 학동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서당은 작았지만 아늑했으며 가난한 아이들도 무료로 받아들이는 덕에 마을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지요. 홍진사가 한 아이의 글씨를 고쳐주고 있을 때 서당 문간에 익숙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선생님, 누가 오셨어요? 학동의 말에 고개를 돌린 홍진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간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훈장 김생원이었지요. 6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훈장은 예전보다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더 맑고 깊어져 있었습니다. 학동들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 아침에 다시 보자꾸나. 홍진사는 아이들을 보내고 훈장 김생원을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뛰고 있었지요. 홍진사, 오랜만이오. 건강해 보이는군.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지만 어딘가 더 담담하고 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훈장님, 어찌 여기까지 오셨소? 이곳은 외진 산골인데. 홍진사는 찻잔을 내어놓으며 물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도 느꼈지요. 소문을 들었소. 자네가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소리를 듣고 한번 보러 왔소. 특히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문을 연다는 말에 더욱 궁금했지. 훈장의 말에는 비난이나 원망이 아닌 진정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차가운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지만 어느 누구도 먼저 차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배신이 그들 사이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 먼지가 춤을 추었습니다. 날씨가 좋군요. 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대화로 시간을 보내다가 홍진사는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훈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그렇게 만든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답니다. 매일 밤 그 일을 생각하며 괴로워했소이다. 홍진사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오를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지요. 훈장 김생원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홍진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요. 내가 먼저 잘못했소. 청매에게 빠져 아내를 소홀히 한 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소. 나는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도리를 가르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은 그 도리를 지키지 못했소.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지요. 훈장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그의 말에는 오랜 세월 동안 삭힌 자기 반성이 묻어났습니다. 두 남자는 이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지나온 세월, 그리고 각자가 얻은 깨달음에 대해 말이지요. 홍진사, 사실 나는 당신을 원망하고 미워했었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모두 내 안의 욕망과 약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당신이 아니었어도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유혹했을 것이고 나는 또 다른 실수를 저질렀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이제야 마주할 수 있게 된 진실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지요. 과거의 원망을 내려놓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차가운 찻잔에서
이제 김이 모두 사라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드리웠던 그림자가 조금씩 거치고 새로운 이해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혹시 부인의 소식을 들으셨소? 그녀는 지금 강원도의 한 암자에서 비구니가 되어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다오. 얼마 전에 찾아가 뵈었지요. 그렇군요. 그녀가 평안하다니 다행이오. 훈장은 주머니에서 한 폭의 그림을 꺼내 홍진사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이 씨가 그린 새 그림이었는데 세 마리의 새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지요. 나와 헤어지던 날 부인이 자네에게 전해달라고 했소. 우리 세 사람의 인연을 그린 것이라 하더군. 홍진사는 그림을 받아들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제야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 같았지요. 훈장님,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결국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어. 이제 과거의 아픔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래, 자네 말이 옳소. 이제 우리 모두 자신의 길에서 평안을 찾아야 할 때요. 이렇게 홍진사와 훈장은 화해를 하고 새로운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각자의 소명을 찾아 살아가게 되었지요. 그 후로 홍진사는 평생 독신으로 살며 아이들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이 씨가 그려준 매화 그림과 훈장이 전해준 새 그림을 항상 가까이 두고 인생의 교훈을 되새겼답니다. 인간의 욕망은 때로 우리를 깊은 나락으로 빠뜨리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홍진사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세 사람이 각자의 욕망을 좇다가 모두가 상처를 입었지만 결국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갔지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